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현실감입니다. 세상이 진짜 같지 않다. 뭐랄까, 내가 꼭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이런 낯선 느낌. 혹시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경험의 정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인지, 혹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지, 그리고 이 안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그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안개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경험 앞에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이상해지는 건가? 하는 그런 깊은 고립감하고 두려움을 느끼시거든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뇌의 아주 정교한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온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눈으로는 보이고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비현실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 정보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고 있어요. 풍경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요. 근데 그 정보들이 내게 아무런 감정적 파장이나 뭐랄까 현실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 마치 나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벽이 하나 생긴 것처럼요. 유리벽이요? 네, 중요한 건 이때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한 거군요. 네, 눈앞에 차가 차라는 것도 알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단지 그 모든 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뿐이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공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환각이나 조현병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환각이나 망상을 겪는 분들은 자신의 비현실적인 경험을 실제라고 믿는 반면에 비현실감을 겪는 사람은 그 경험이 비정상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알고 있군요. 네,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자각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너무 또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상태군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그 이성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기묘한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뇌는 왜 스스로 이런 이상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건 일종의 시스템 오류인가요? 아니면 의도된 작동인가요? 그 질문이 바로 핵심에 접근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오류나 고장이 아니라 뇌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교한 비상방어 시스템입니다. 비상방어 시스템이요? 네, 우리 뇌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공포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해서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감정회로의 볼륨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과열될 것 같으면 성능을 강제로 낮춰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안전 모드 같은 거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뇌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기능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뇌의 하드웨어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조치인 셈이죠. 그래서 MRI 같은 장비로 뇌를 찍어봐도 아무런 구조적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뇌세포가 죽거나 변형된 게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는 회로들 간의 기능적 연결이 일시적으로 불균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 안심이 되는 이야기네요.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너무 애쓰고 있다는 신호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 모드는 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자, 지금부터 비상사태, 감정 차단 시작 하고 스위치를 누르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네, 뇌의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이 이 결정을 주도합니다. 전전두엽이요? 네, 이성적 판단, 계획,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우리 뇌의 CEO 같은 곳이죠. 평소에는 아주 유능한 사령관이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너무 예민해져서 위험하다, 모든 감각과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으로 다른 뇌 영역들의 활동을 강제로 억제하기 시작하죠. 이걸 하향식 과잉 억제라고 부릅니다. 유능한 사령관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부하들을 전부 다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이군요. 그럼 이 과잉 통제 때문에 활동이 억제되는 주요 피해 부서들은 어디인가요? 자료를 보니 대표적인 곳이 세 군데 있네요. 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감정의 중축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이곳이 억제되니까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이 안 느껴지고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두 번째는 자아감을 담당하는 전측 대상 피질, 줄여서 ACC라고 하는데요. ACC? 네, 이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마치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된 듯한 이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내 행동인데 마치 남의 행동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마네요. 기억을 담당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해마는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경험에 언제, 어디서라는 시공간적 맥락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맥락이요? 네, 해마가 억제되면 이 기능이 흐트러지면서 시간 감각이 왜곡되어 시간이 멈춘 것 같거나 혹은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장면 단위로 툭툭 끊기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세 가지, 즉 감정의 소실, 자아감의 분리, 그리고 시공간의 왜곡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비현실감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낯선 경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정교한 메커니즘이네요. 뇌의 특정 부위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라 사령관의 과잉 통솔 아래 여러 부서가 동시에 기능 부전에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명확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뇌의 방어 기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비현실감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특정 성향의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고 하는데요. 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억누르는 경향이 있거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감정 통제를 잘하고 이성적인 건 장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고요. 그런데 그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특성이 오히려 뇌를 방어 모드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아, 자신을 통제하는 뇌, 즉 사령관인 전전두엽의 기능이 원래부터 강하고 활성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감정이나 상황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패턴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뇌가 자기가 가장 잘 쓰는 방식, 즉 통제라는 카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 더 빠르고 강력하게 과잉 통제 모드로 전환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소에 쓰던 근육을 위기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써버리는 것과 비슷하군요. 자료를 보면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잘 나타난다고 하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될까요? 그냥 그 나이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 자체가 뭔가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둘 다 맞습니다. 그 시기는 자아 정체성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지만 뇌 사령관인 전전두엽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굉장히 예민하고 불균형한 상태거든요. 아, 미성숙한 상태에. 네. 한마디로 경험은 부족한데 의욕만 넘치는 신입사령관 같은 거죠.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수험 생활, 군 복무처럼 극심한 긴장감과 수면 부족, 부모로부터의 분리불안이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청년들에게 이 모든 압박은 미성숙한 뇌가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로 작용하고 결국 뇌는 셧다운이라는 비상대책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모아보죠. 이 낯선 안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게 뇌 회로의 불균형 문제, 일종의 소프트웨어 문제라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약물 치료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물이
불안감을 낮춰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비현실감은 세로토닌 같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화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전전두엽이 다른 뇌 영역들을 과잉 통제하는 회로의 불균형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약물들이 이 회로의 불균형 자체를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약이 증상을 좀 완화할 수는 있어도 사령관의 과잉 통제를 멈추게 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 뇌회로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물론 있습니다. 핵심은 뇌의 리듬을 안정시켜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뇌의 리듬을요? 네, 과도하게 흥분한 사령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능이 저하된 부하들의 리듬을 되살려주는 거죠. 아주 거창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이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째,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뇌의 비상 경보를 꺼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호흡이 중요하군요. 둘째, 규칙적인 수면. 잠은 뇌가 스스로 회로를 재정비하고 최적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셋째, 햇볕을 쬐며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 햇빛과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뇌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 듣기가 도움이 된다니 흥미롭네요.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서 신경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혹시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을까요? 예를 들어 가사 없이 멜로디에 집중할 수 있는 클래식이나 연주곡이 더 나을지, 아니면 오히려 익숙한 가요를 따라 부르면서 현실과의 연결감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일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원리를 생각해보면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잔잔한 연주곡은 뇌의 과도한 각성 상태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위는 억제되었던 감각과 기억을 자극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아, 그렇군요. 핵심은 지금 안전하다,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꾸준히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편안하고 리드미컬한 자극들이 억제되었던 뇌 영역들의 리듬을 서서히 되살려서 점진적으로 현실감을 되찾게 도와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전부 일상 속에서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이네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 의지를 좀 가져봐 같은 말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최악의 조언이겠죠.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당사자에게 이 모든 게 내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구나라는 죄책감과 무력감만 더할 뿐입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한 환경과 신뢰 관계입니다. 안전한 환경? 네, 뇌가 스스로 내렸던 방어벽을 거두려면 지금 이곳이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비판단적인 지지와 공감입니다. 빨리 나아야 해 라는 채찍질 대신 괜찮아, 나는 그냥 네 곁에 있을게 라는 말이 뇌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처방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곁에 있다는 그 꾸준한 메시지가 뇌에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이제는 방어 모드를 해제해도 되겠구나 라고 뇌가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회복에는 순서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순서가 있나요? 네, 가장 먼저 극심했던 불안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멈췄던 미각이나 촉각 같은 감각들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 후에야 아주 미세하게 감정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실감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 과정은 절대 갑자기 턱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나온 이 문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네요. 기적 같은 하루보다 조용한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이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안전함 속에서 서서히 뇌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지루할 수 있는 조용한 일상의 과정을 묵묵히 함께하며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가족과 친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입니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건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네요. 네, 그것이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비현실감은 내가 나를 잃어가는 병이 아니라 뇌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필사적인 언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인 셈이죠. SOS 신호.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뇌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깨우는 열쇠는 두려움이나 자책이 아니라 이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뇌가 보내는 그 언어에 귀를 기울여주고 괜찮아, 이제 안전해 라고 꾸준히 답해줄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하나의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평소 문제라고만 여겼던 다른 감정이나 신체 반응 중에서도 사실은 뇌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또 다른 언어는 없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